IMF 연례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IMF에서 DSR 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지만 세제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IMF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굉장히 생각하지 않은 분석이긴 해요. 저도 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수성은 선분양 제도랑 전세 제도죠. 그래서 전세 제도 때문에 사실은 금리 완화로 집값 잡기는 전세입자한테 떠넘기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 전세입자들한테 전세가 올려서 버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통틀어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타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에 대해서 더 강화된 규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더라도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규제를 다 풀라고 지금 IMF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 공급을 강조했고 뭐 민간 공급 이야기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IMF가 다 풀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보면은 민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 여기가 민간 연구기관이에요. 여기는 민간 연구기관은 맞는데 뭐요? 건설사 주도 건설사들이 만든 연구기관이에요. 당연히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편파적으로 기사를 쓰겠죠. 잘못된 수요 공급 예측 방식 때문. 이게 뭐라 그래요? 30세 인구는 지난해 67만 7천 명에서 올해 68만 2천 명, 내년에 74만 8천 명, 23년에 74만 4천 명, 2024년까지 계속 7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놨어요. 이따 이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부동산 카르텔 이야기하면서 건설사와 언론이 관계가 어떤지 이야기는 한참 했죠.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집값 잡는다. 즉 세금 규제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라. 이거 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집값. 그러더니 규제 풀리나 하면서 집값 상승 전망이 늘어난대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화해서 집값 올라가고 규제해도 집값 올라가고 뭐든 다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IMF 지금 분석도 지 입맛대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 자 봤을 때 작년 30세 진입 인구 몇 명이에요? 70만 1,500명이죠. 그랬을 때 뭐예요? 작년은 오히려 적게 말하죠. 그리고 올해 68만 2천 명으로 늘었다. 작년에 64만 명. 그리고 올해 30세가 70만 명. 그리고 내년에 72만 명. 요때가 정점이죠. 그리고 70만 8천, 71만 2천. 그래서 이게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분석 자체도 틀렸죠. 74만 명까지 나왔어요. 73만 명 나와요. 내년도 73만 명?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 인구 줄어든다 저희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건설사에서 인구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74만 명이 나온 적이 없죠. 내년에 72만 명으로 최고치 찍는데 막 74만 명, 73만 명 나온대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요? 30세 진입 인구가? 오히려 죽어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한 살짜리 애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죠. 우리나라 한 살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갑자기 30살짜리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한 10,000명, 20,000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건설사 참 대단합니다. 임대차 3법 보완, 세제 개편도 서두르길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IMF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비중이 높다. 그래서 종부세랑 양도소득세 둘 다 뭐 재검토하라는 게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야기하면서 규제 완화, 공급 확대해라. 시장 원리를 무시했고 IMF에서 세금 깎아주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번역본을 봤습니다. 사실 번역본이 없어서 PDF를 번역 프로그램 돌려서 말투가 이제 약간 해석한 말투처럼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자 코로나 못지않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뭐 집값 높지 않고 뭐 대출 뭐 LTV가 50%니까 괜찮고 라고 아무리 짓거리는 전문가들 이야기 해봐라. 세계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데 저거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뭐 정확하게 뭐 세금이 어떻고 그거는 그냥 쟤네 국제 기준에서 보는 건데 그 기준상으로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 거품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 놓은 거죠.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집값은 전염병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다. 이거 그러니까 코시국 이후만 본 거예요. 그 전에도 거품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 적은 서브프라임 대출로 완화된다. 낮은 LTV와 요거 지금 전문가나 작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LTV만 낮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다중채무가 엄청나게 높은데 내 집 가진 사람 중에 44% 이상이 다중채무자예요. 그러니까 LTV 낮으면 뭐예요? 그보다 더 위험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건데. 그러면서 주택 취약성이 있다고 그랬죠? 강한 부동산 수요, 즉 실수요가 아닌 매입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 주택 공급을 늘어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은 주택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부추겼고 이게 강한 부동산 수요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한 가치평가 압력을 보이고 있다. 비싸다는 거죠. 물가도 임금 상회하고 주택가격 계속 우려사항으로 남는다. 위험하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확대됐지만 팬데믹 이후 주택 수요가 다시 강해지면서 팬데믹 이전에 2018년 11월부터 19년 7월까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조금 다시 올라가다가 20년에 폭발했죠. 코로나 터지면서. 공급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 도입됐고 사전 판매 지금 사전 청약 괜찮다고 그랬어요. 주택 구매 접근에 용이하다라고 하면서 인구 위험 신규 주택 공급은 한국의 예상 감소 뭐 감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 평균 LTV는 약 40%이며 소득은 안정적으로 얘기하고 일부 가계대출 개발은 앞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정제된 말을 쓰죠. 예를 들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예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러면서 신규 대출의 더 큰 부분은 변동금리와 연결된 무담보 대출이었다. 즉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훨씬 더 위험한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신용점수를 가진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신용 위험은 경제 전반 주기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서브프레임들도 돈 막 빌려줬었어요. 그러면서 집값 대 소득 비율은 최고 수준. 이 패턴이 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른 도시로 확산됐다. 얽히고 설켜졌고 강한 수요를 반영한다. 한국은 주택 공급은 가격에 비해서 덜 민감하다. 근데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처럼 유도하는데 사실상 덜 민감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핵심은 뭐예요? 공급은 이미 많았고 공급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생기면 부동산을 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부모 세대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그게 됐으니까 그때는 경제 성장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기예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통계학적 문제와 앞으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가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부동산 축적하여 퇴직을 위한 자기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노후 됐을 때 망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DSR 한도 포함한 조치를 환영한다. 지금 DSR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모기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우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시행된 조세 조치에는 주택가격 인상이 포함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강화해서 매물이 적다. 이거는 뭐 해외에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부분 충분히 이야기했죠.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적당히 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구나 카우나 다 들어가니까 이건 전세 제도 때문에 뭐 물론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진 않았겠죠. 그리고 양도세는 완화한다고 칩시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보유세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급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확대 및 인상될 수 있다. 즉 뭐예요? 보유세 더 인상해라. 양도세는 투기 수요는 줄어드는데 고안되었고 대신에 판매하는 것을 유인하지 않으니까 감소시켰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양도세도 뭐라 그래요? 시켰을 수 있다. 그렇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보유세는 확대 및 인상해라. 확대하라는 건 뭐예요? 더 넓게 하라고 그랬고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유세는 더 인상해라. 양도세는 재고해라 이 정도고 보유세는 인상해라죠. 그런데 무슨 세제 혜택을 더 주고 완화하라고 IMF에서 그랬다라고 어디서 뻥치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주택 확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30년대 아파트가 너무 많아. 재건축을 너무 빨리 하고 있고 너무 돈을 위해서 하고 있죠. 이거 솔직히 공급 안 부족한데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고 그 심리가 촉진이 된 거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 올라갔을 때 지금도 IMF에서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다. 근데 우리나라의 투기 수요가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조금 간과한 부분은 있죠. 왜냐? 신규 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투기 수요가 가져간다. 외국 어느 나라에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더라도 적어도 언론에서 말한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에서는 보유세를 완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런 걸 찾아가지고 분석해 볼 생각도 안 했다는 거다.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양도세 완화나 그 민간 개발 완화 이거를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유세를 완화하라고 그래요? 특히 다주택자 보유세를. 자, 그래서 주택 공급 조치와 높은 재산세의 결합은 중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재산세를 인상하는 개혁이 전국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한다. 누가요? 직원이. IMF 직원이, 분석한 직원이 재산세를 인상해라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주택 공급 민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 개발자예요. 지금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데 막상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자는 건설사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 수익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돈을 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건 뭐 이거 당국 분석이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이 코로나19 관련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역사적 저금리 그리고 가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초과 수요. 이거 가구 수 한번 분석해 보는데 절대 초과 수요 아닙니다. 지금 가구 구성 변화 1인 가구 늘어나서 초과 수요가 아니라 역사적 저금리로 인한 투기 수요랑 공포 수요들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가구 수는 세금 완화를 위해서 가구를 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주택자들이 분화한 거라서 추가 수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 관리, 그리고 투기활동 근절.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 거고 지금 재건축 들어간다니까 과잉 유동성 들어가고 있죠. 재건축을 왜 지금 풀어요? 공급 많이 나올 때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뭐 당국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서울에서 주택 공급 늘리는 거 한다. 6월 이후 일시적인 감소했다가 9월부터 매매주택 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했을 수 있다. 물론 그거예요. 그 전에 늘어났다 줄어든 부분이 지금 빠진 건데 항상 6월 기준으로 한 3월쯤부터 슬슬 늘어났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6월에 슬 빠진다. 문제는 지금은 그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인 거고 왜 3월에 늘어나냐? 이때 공시가격 발표가 되니까. 그 다음에 6월에 왜 줄어들어요? 이때 보유세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절세 매물이니까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다.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9월부터 다시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해석 정확하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경고를 한 거고 버블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TV DSR은 더욱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을 낮추는데 재산세를 높여라. 다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완화했을 때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IMF가 굉장히 잘못 본 게 예전에 재건축에 대해서 항상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분양가랑 이런 거 풀어줄 때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났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014년 12월에 시행한 부동산 3법이죠.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그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고 국내 사정을 잘 몰라서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외국처럼 규제를 해야죠. 외국에서 재건축 규제 30년 만에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나라가 어딨냐. 그럼에도 지금이 내 집 마련 타이밍.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IMF 분석에서 완화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완화는 해주면 집값은 오를 거고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이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짜집기가 되어 있냐. 결론. 규제에서 올랐는데 완화해서 또 오른다. 그런데 완화해주라고 한다. IMF에서. 그런데 막상 보면은 양도세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걸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절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왜 자꾸 세제 완화하는데 양도세 왜 말고 보유세에 껴넣냐.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LTV DSR 왜 경고하겠어요? 가장 위험은 뭐예요? 높은 집값과 높은 가계부채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LTV DSR 완화는 절대 안 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유리한 것만 왜곡해서 따다 쓰고 그러면서 지금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고 하냐. 왜곡해서 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고 세금을 해외에서도 완화해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